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어제의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장은요, 큰 재료 없이 투자자들도 좀 관망세가 짙은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지수도 횡보하는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효과를 계속 가져가지 못하고 상승세를 끝낸 것도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장 이슈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랜만에 참 2% 이상의 강한 반등을 보여줬고 네. 오늘도 그 흐름이 이어지길 바랬는데 쉽지 않죠. 네, 쉽지는 않네요. 네. 사실 뭐 미국 시장도 계속 혼조세, 종목별로 혼조세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한국 시장도 사실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들려올 때마다 뭐 네. 트럼프 관련, 뭐 머스크 관련, 뭐 테슬라 관련 이슈가 들어올 때마다 종목들의 변동이 굉장히 심한데 지금 뭐 계속적으로 지목되고 있는 거래대금 감소 문제들 그리고 이제 자금의 이탈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치면서 한국 주식시장의 섹터 자체가 순환매가 굉장히 좀 거칠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느낌이 뭐였냐면 뭔가 기다렸던 물량들이 뭔가 팡 터지면서 쏟아지는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 실적 그 이제 자사주 매입 발표 나면서 종목들이 좀 급등하기 시작했죠. 대형주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이제 그 효과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뭐 그게 아직까지는 돈의 힘으로 뭐 일시적으로 올린 효과가 잘 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삼성전자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악재가 뭔가 뚜렷하게 해소됐다기보다는 단발성 이슈, 뭐 이게 뭐 자사주 매입이 단발적이진 않지만 사실 삼성전자라는 큰 회사를 주가를 정상 궤도로 들어올리기까지는 사실 10조는 어떻게 보면 좀 작은 금액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단발적인 효과였다고 보고 그러면서 사실 유탄을 맞은 게 중소형주였던 것 같아요. 특히 어제. 어제 사실 좀 유탄을 중소형주들이 맞으면서 네. 뭐 바이오 섹터들이 그런 경향들이 좀 굉장히 셌었죠. 그러면서 이게 모든 시장이 무너졌느냐 사실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분명히 좀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섹터들도 있는가 하면 그 섹터들마다 순환이 굉장히 좀 빠르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신용잔고가 오늘 드디어 어제 기준으로 이제 17조가 깨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나올 만큼은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엔터 주식들의 상승이 어떻게 보면 요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의 섹터 순환매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수급의 빈집과 찬집 그 얘기들을 많이들 하실 건데 대표적으로 지금 빈집이었던 주식들이 AI 소프트웨어, 로봇, 그다음에 엔터 주식들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위에 있는 주식들이 빠지면서 이런 애들이 지금 사실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사실 뭐 엔터 주식들 언제 좋을 거다 말이 많았지만 왜 하필 지금 올랐을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시황관들에 대한 해석을 조금 뒤로 내버려 놓고 그냥 우리나라 스마트머니들, 그러니까 수급의 관점을 해석을 한다면 왜 지금일까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그러면 결국은 수급의 빈집과 찬집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수급이 꽉 차 있다가 지금 비어가고 있는 집은 뭐냐? 바이오인 것 같아요. 저는. 네. 비어 있는 집은 반도체고. 그러면 관련 종목들의 호재가 나왔을 경우에 뭔가 세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 바이오가 반도체 같은 어제 급락했었던 뭐 이오테크닉스나 오늘 PSK 홀딩스가 그렇게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었던 부분들이 사실 하루 만에 뭔가 그쪽 업황이 좋아지거나 그런 건 다 아니잖아요. 네. 지금은 종목에 대한 업황이나 비전이나 뭐 실적 펀더멘탈 이런 것보다는 단기 지금 거의 뭐 돈놀이의 느낌이 사실 저는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는데 지금 엔터 주식들 오늘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비었다가 차가고 있거든요. 네. 이쪽을 짜라기보다는 지금 비어 있는 쪽 그쪽에서 매매를 하시는 이 순환매거든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쪽이 어떤 업종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뭐 차차 오늘 방송하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수급적으로 빈집. 우리 빈집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빈집털이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섹터의 흐름들 짚어주셨고 이은복 팀장님, 네. 어제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한 네. 이유 뭐라고 보세요? 일단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업종별 엇갈림이 조금 이제 이어졌었는데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알테오젠이랑 대형 제약주들의 약세로 어려움을 겪다가 장막판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좀 상승세로 보이면서 낙폭을 좀 축소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증시가 그나마 조금 이제 반등에 조금 성공해줬던 이유는 국채 금리가 하락했던 이유인 것 같은데 4.5%를 넘보던 금리가 이제 내리면서 시장에 좀 안도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현재 금리 하락에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트럼프 변수에 대한 경계감이 남아있던 시장인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 같은 경우는 일단 내일 또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의 또 스페이스 X 이제 로켓을 발사를 하는데 그로 인해서 일단 로켓 쪽에 또 수급이 좀 더 몰릴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건희 대표님한테도 오늘장 분석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은 코스닥은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코스피는 뭐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이었고, 수급적으로는 계속 어제도 그랬지만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어요. 이게 안 돌아오네요. 네. 언제쯤 돌아오는 겁니까? 사실은 외국인들은 지금 우리 시장에 관심이 없다. 냉정하게 관심이 없다. 예, 무관심. 삼성이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는데도 관심이 없다. 그래서 단타는 쳤죠. 오전에. 금요일 날 사서 네. 예, 월요일 날 팔았죠. 그리고 오늘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팔았던데 보니까 이제 그동안 물량 줄이려고 했던 쪽은 여전히 지금 기관들이 받쳐주는 물량들을 보고 던지는 모습인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뭐 3천억 매도했다라는데 3천억은 의미 없는 돈인 것 같고 지금 오히려 선물 시장 보면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오늘. 네. 매도는 안 했지만 그렇다고 매수도 적극적으로 안 했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무관심 상태인 걸로 보이고요. 미국의 정치적인 변동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을 한마디로 얘기를 해보면 내전 상태다. 그냥 기관과 개인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서로 누가 고점에서 잘 팔고 나오느냐 싸움하고 있는 거고 누가 저점에 잘 사느냐 누가 이슈를 잘 쫓아다니느냐 이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아까 그 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뭐 바닥에 있는 종목들 좀 올라오고 전반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빼는 그런 형태로 보여서 순환매 관점으로 좀 보이는 측면도 어느 정도 있고요. 거기에 가장 이제 큰 이슈와 이벤트 이게 약세장의 특징인데 펀더멘탈로 올리고 떨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올라가고 이슈가 없는 종목들은 흘러내리고 녹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트럼프랑 뭐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엮여 있어야 올라가는 네.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그나마 눈에 띄는 섹터 중에 엔터가 좀 반등이 나온 거고 뭐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보면 원전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내부 안에서도 또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떨어지고 뭐 이렇습니다. BHI는 막 끝없이 올라가는데 사실은 또 가장 대표적인 두산 에너빌리티는 움직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싸움을 계속 지금 진행 중이다. 그래서 네. 이게 그래서 지금 보면 급등해서 이제 펀더멘탈이나 어떤 스토리 없이 이벤트나 이슈로 올라오는 종목들은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잘 빠져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들 때마다. 네. 예, 그리고 또 새로운 걸 먹거리를 좀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신 없는 분들은 지금 아예 시장을 조금 멀리서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눈에 띄었던 섹터들 짚어보겠습니다. 바이오. 저희가 원래 바이오 이야기를 오늘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얘기하자고 급하게 저희가 결정이 됐습니다. 왜냐? 오늘 많이 빠졌어요. 바이오주 왜 그러는 겁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일단은 흐름이 사실 어제 오늘 좀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지난주부터 국채 금리가 계속 급등하긴 했었죠. 그리고 이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좀 강하게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지금 미국 경제 상황도 보기에는 금리 인하를 과연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같이 맞물린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사실 지금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특히 악재에 민감한 시장에서 더군다나 뭐 이제 뭐 뉴스로 보셨겠지만 별로 이렇게 백신이나 바이오 쪽에 그 우호적이지 않은 분이 일단은 뭐 청문회 아직 거쳐야 된다고는 합니다만 이제 보건장관에 지명이 되면서 조금 심리적으로 악재 끼지 않았나 그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다른 쪽이 안 올라오면 이렇게 빠지진 않았을 건데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에 섹터 순환매가 빠른 양상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또 에너지부 장관이 전통적인 에너지 쪽에 또 그쪽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 미국 정치 테마주와 관련해가지고 사실 우리나라도 움직이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보면 가스공사나 S오일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인 관련 주식들이 바닥에서 많이 빈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서 반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터주 포함, 뭐 여러 가지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종목들을
팔고 아래에 있는 거 채우는 그냥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줬어요. 오늘 코스닥 지금 시총 1위인 알테오젠이 오늘 다들 좀 의아해할 정도로 좀 주가가 좀 많이 밀렸어요. 오늘 7.73%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37만 원 선까지 네.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한 2달에 걸쳐서 오른 주식을 사실 거의 한 일주일 걸쳐서 다 밀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통상 주가 특히 제 주식의 속성이라는 게 오를 땐 천천히 오르고 내릴 때는 좀 급하게 내리는 제가 신입사원 때 배운 걸로는 한 3배 정도 빠르다고 배웠거든요. 네. 오르는 속도 대비 이제 하락 속도가 딱 이제 그 정도 속도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지금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시장에서 계속 주목받고 있는 리가켄바이오, 보로노이, 뭐 ABL바 이런 종목들 보면 거의 주가 흐름의 궤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섹터의 순환매 차원으로 보시면 좋다.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 바이오 주식들은 지금 또 매수 기회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다만 앞서 매크로적인 부분이 해결돼야 빠르게 반등하겠습니다만 좀 더 지나고 나서 보면 지금의 바이오가 빈집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뭐 대표적인 엔터 주식들 이제 주가가 오르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JRP 같은 주식들 보니까 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요즘에 오늘 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던 게 앞으로 아이돌들의 데뷔 일정이라던가 뭐 공연 일정이라던가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BTS 또 계속 나왔던 뭐 저녁 시기라든가 그런 얘기들이 계속 회자가 되는데 주가가 오르니까 다들 이제부터 공부해 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분명히 또 순환매 천을 본다라고 하면 단계 또 금방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빠질 수 있다. 저는 또 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네. 우리 황 팀장님은 빈집과 찬집의 네. 그 논리로 계속 네. 지금 시장을 맞습니다. 바라보고 계시는데 저는 사실 납득이 가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백신 회의론자 JFK 존 F 케네디의 사촌으로 네. 알려져 있죠. 로버트 F 케네디. 네.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 그런 사람이 복지부 장관에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우리가 백신 못 맞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그렇죠. 일단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이제 당선자 자체가 1기 때보다 2기가 강할 거다라고 다 전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밀어붙이기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게 혹시 인선이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공포를 좀 반영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공화당 이제 이게 이제 의회 청문회에서 이분은 탈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일단 뭐 식품 첨가제도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뭐 백신은 아예 맞으면 뇌가 녹는다 뭐 이런 발언도 했던 사람이라 네. 사실은 그러면 이제 완전 이제 체계 자체를 보건 체계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을 보건부 장관에 앉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분이 어렸을 때 그 아버님이 이제 암살당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존 F 케네디의 사촌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동생인데 68년도인데 그때가 이분이 70세니까 나이도 많습니다. 본인도 약 먹어서 70세까지 사시고 있는 것 같은데 약을 이렇게 거부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분에 대해서 미국 시장이 반응을 보이니까 우리 시장도 눈치 보고 있다가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은 이미 이제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금리부터 시작해서 뭐 이슈가 안 나오는 부분 이런 거 다 감안해서 또 고점에 있었던 종목들을 리가켄바이오 보면 지금 쉬지 않고 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ABL 바이오도 빼고 있는데 보면 네. 수급은 외국인들은 받쳐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도 오늘 이틀 동안 많이 빠졌죠. 근데 보면 오늘은 또 외국인들은 또 오히려 밑에서 바닥에서 일부 샀거든요. 네. 그 얘기는 누가 특별하게 산 사람은 없는데 일부 창구에서 조금 많이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뭐 하나증권이라든지 평소에 참여를 많이 안 하던 창구가 갑자기 대량 매도가 나왔고요. 삼성증권도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만 나온 창구를 보면 그렇게 두 개 있기 때문에 일부 뭐 펀드가 됐든 아니면 일부 개인 자산가가 됐든 네. 좀 덜어낸 물량들이 좀 충격을 준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은 각 기업에 무슨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고 결국엔 그냥 이 두려움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빨리 복구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변동성이
언제든지 한 15에서 20%는 조정을 항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딱 알테오젠이 한 18% 가까이 조정을 받았는데 고점 대비해서 네. 그러면 그 정도면 충분히 이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증시 코스피를 뭐 예를 들면 코스피가 정말로 싸질 만큼 싸졌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장부가치 이하로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요. 이렇게 싸질 만큼 싸졌으면 이제 좀 사봐야 되겠, 담아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많이 떨어졌네요. 이은복 팀장님. 네. 코스피의 PBR이 0.85, 1년 만에 최저치. 네. 또 떨어졌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현재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IRA 폐지 가능성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또 매파적인 발언 등이 나오면서 과매도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물가나 뭐 전반적인 지표 발표 자체가 이제 국내 증시에는 우호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다는 점에서 점점 투자 심리를 많이 위축을 했고요. 그리고 강달러가 지금 현재 환율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달러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강달러가 조금 진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 과매도 같은 경우 다시 좀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자막에 나가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제 그만 쓰고 싶습니다. 네. 디스카운트 아니고 오버카운트. 네. 좀 네. 왜 이렇게 저평가 이야기만 하는 건지. 고평가도 받고 좀 거품도 많이 켰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 저평가 이야기만 하니까 입에 너무 붙어서. 그렇죠. 근데 결국은 우리나라 평가는 외국인들이 결국 만들어가는 시장입니다. 한국 시장은 결국은 외국인들이 사야 지수도 올라가고 특히는 뭐 더군다나 더 그럴 텐데. 근데 그들이 정당하게 평가했느냐? 저는 그것도 그렇죠. 의문이에요. 그것도 의문이죠. 근데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대체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굳이 한국 시장, 더군다나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한국에서 굳이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특히 뭐 대형주들만 쭉 순서대로 본다라고 하면 각자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은 사실 그 뭐 어떤 종목 하나 뭐 사실 마음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또 아니거든요. 여러 네. 가지 종목들이 특히나 이제 올 연초부터 이제 밸류업과 관련해서 공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사실 썩 마음에 드는 구간도 아닌 거죠. 더군다나 이제 환에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는 뭐 환이 1,5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증시 뭐 전망들이 나온 상황에서 굳이 공격적으로 살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물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 선물 시장에서 또는 옵션 시장에서만 일단은 뭐라 그럴까요? 약간 해지하는 차원, 약하게 뭐 수익만 내는 차원 그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나라도 오버밸류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날이 오기는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뭐 냉정하게 인정하면서 저평가인 데는 사실 다 저평가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 개인적인 성향상 싼 주식은 사실 잘 안 사긴 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대체재가 사실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애플 수혜주가 있었죠. 옛날 같으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애플 수혜주를 사면 옛날에는 이노텍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애플을 사면 돼요. 어젯밤에 많이 나왔던 게 그럼 기계들 많이 올라가겠다 하면 캐터필러 수혜주를 찾아보자. 그럼 관련 주식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대뜸 나왔던 차이면 캐터필러를 사지 굳이 캐터필러 수혜주를 왜 사? 가 되어버린 거죠. 네. 네, 그리고 일부 투기 자금들은 가상화폐라던가 뭐 또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수급이 굉장히 많이 분산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 구간인데 저도 국내 주식을 사랑하고 굉장히 국내 주식에서만 치고받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요 고리를 좀 끊어줄 수 있는 뭔가. 그러니까 일단은 뭐 금두세 폐지는 이제 어느 정도 됐고 상법 개정안이라던가 그다음에 밸류업이라던가 이런 정부 차원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조금만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여기까지 사실 우리나라가 0.85 PBR 0.85 기다리면 1배 수준까지 올라가겠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조금 코로나 이전 또는 AI가 등장하기 이전의 사실 매매 관점인 것 같아요. 투자 관점. 네. 계속 0.85배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비싼 주식에서 매매를 하시던가 지금 무조건 아니면 아예 뭐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약간 울컥하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면서 네, 약간 네. 목소리가 네. 떨렸어요. 그만큼 우리 또 국내 증시를 사랑하시는 네. 네. 황 팀장님.
만만치 않게 살아간 우리 이건희 대표님. 예, 더 저도 떨어질 여지가 냉정하게 있다고 보세요? 여기서? 그렇죠. 일단 기초 체력이 약한 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신흥국 치고는 경제 성장률 자체가 2%대를 간신히 지킬까 말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출 주도 국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번에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조금 더 어려울 거다라는 전반적으로 지금 약세를 띨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똑같은 뭐 일본이나 이런 데는 왜 그러냐? 여전히 이제 그 돈의 힘이죠. 아직 엔화는 좀 힘이 있는 거고요. 원화는 아직 힘이 없다라는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그러면 체력이 좋아지지 체력에 비해서 기초 체력에 비해서도 지금 너무 저평가받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네. 다른 나라들은 뭐 5배, 뭐 PBR이 뭐 1.4배, 뭐 대만도 2.5배인데 전쟁의 위험이 대만도 있죠. 근데 2.5배를 받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게 상법 개정과 관련된 가버넌스 이슈가 여전히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쪼개기 상장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오늘 올라온 짤을 보니까 웃긴 게 있더라고요. 뭡니까?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상장했으면 아마 분할해서 한 20개 회사가 만들어졌을 거다. 뭐 카카오를 비판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이제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글이 알파벳이 우리나라에 상장했으면 더 많을 수 있겠는데. 그렇죠. 뭐 한 100개는 나올 수 있죠. 구글 캘린더, 구글 뭐 해가지고. 그렇죠. 예, 농담이었습니다, 유튜브 안에서도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버넌스 이슈도 여전히 있고 상법 개정도 문제가 있고 뭐 투자자 보호도 아예 상법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주주. 그다음에 이제 상장 종목도 상장 수도 너무 많습니다. 상장사들도. 네. 그리고 지금 정리가 안 된 회사들도 너무 많고 거래 정지 이후에 상장 폐지를 안 시킵니다. 지금 거래소나 지금 코스닥협회나 뭐 이런 데서 보면 이제 거래소 쪽에서 되게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에. 자꾸 소송이 걸리고 네. 그다음에 집행정지가 걸리고 이러니까 부담을 느껴서 상장 폐지 이미 거래 정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 3년 안에 상장 폐지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예 사실은 퇴출되고 새로운 게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좀 물갈이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여전히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랑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을 좀 수출을 많이 해야 된다. 근데 보니까 여기서 구박받고 가셨나 봐요, 다들. 한국계 미국인 아니면 한국인들이 네. 다른 나라 이제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 가면 아주 대차게 까요, 우리나라를. 예, 그래서 저는 이 애널리스트 분들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조금 좀 이렇게 객관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좀 감정적으로 좀 쓰는 것 같다. 어떨 때 보면. 네.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우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좀 많이 나와서 대접을 좀 잘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대접을 잘 안 해주니까 저쪽에서 대접 잘해주는 데 가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예, 그래서 평소에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좀 우대를 좀 해줘야 된다. 증권사 처우 문제까지 이 코스피의 한국 증시의 전반적인 문제를 찾아서 지적을 하려면 이제 한두 끝도 없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방향, 물줄기를 바꾸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작 행동의 1단계가 최근에 있었죠. 밸류업 펀드, 밸류업 ETF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 시작은 크진 않습니다. 2천억 원 규모. 글쎄요. 지금 수급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굿뉴스로 여겨집니다. 이은복 팀장님. 네. 밸류업 ETF 어떻게 해석합니까? 일단은 저는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왜요? 현재 시장의 근본적인 저평가 요인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밸류업 ETF의 효과는 좀 제한적일 것 같고, 그리고 정부의 자금 투입이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 부양으로 끝난다고 된다면은 시장은 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단기적인 주가 부양에만 지금 치중하지 않고 구조적 문제 해결과 장기적인 시장 경쟁력 강화 목표로 정책을 강화한다면 이제 밸류업 ETF는 이제 국내 증시를 좀 회복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이 밸류업 ETF를 통해서 이제 그렇죠. 네, 주식이 사들여지겠죠. 이번 주부터 집행을 한다고 해요. 네. 2천억 원 규모 자체가 큰 건 아니지만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 아닌가 맞습니다. 라고 자꾸 긍정적으로 네. 유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한 5년, 한 10년 뒤에 보면 저는
위대한 한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본이 2013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그리고 작년이나 돼서야 밸류업에 대한 효과들을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강력하게 좀 실행 규제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밸류업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하게 뭐 이제 정책을 실행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10년 걸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성격이 급한 거는 있지만 저는 큰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점점 더 가면 갈수록 그리고 오늘 최근에 나온 공시들을 보면 삼성전자도 그런 일환 중에 하나라고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쨌든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올해 일단은 많이 있었어요. 네. 주주 가치 재고와 관련된 공시들이 자율 공시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나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밸류업에 포함되는 종목들 또는 외국인들이 밸류업으로 좋아할 만한 종목들은 분명히 이런 종목들일 거예요. 먼저 의지를 표명한 기업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금융주다 보니까 금융주가 올해 가장 잘 버텼고 대형주 중에서는 그렇게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게 당장은 사실 2천억 규모면 우리나라 시장을 뭔가 들썩이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저는 이 밸류업으로 들어가는 자금들은 뭐 짧게 들어가는 자금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안전판을 할 수 있는 자금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큰 관점에서 긴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뭐 먼 훗날 되돌아봤을 때 이 시점을 되돌아봤을 때 위대한 한 걸음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셨지만 여전히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지적을 하고 계세요. 밸류업 이야기하니까 저희 채팅창에 의견을 참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구성 종목을 이해 못하겠는 게 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밸류업 종목 편출입의 기준이 뭐냐 도대체. 뭐 대표적으로 지금 저기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정작 뭐 예를 들어서 배당 좀 많이 해주는 금융주 중에서 규모가 큰 뭐 KB금융 이런 데는 또 빠져 있고. 네.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를 아직도 좀 뭐라 해야 될까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 새로운 종목을 편입하겠다, 편출은 없다,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편출한다 그러면 또 그 기업에서 또 난리를 칠 거고 또 이제 편입 안 들어간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빠진 걸 보고 증권사 직원들이 다 놀랬죠. 의아했죠. 그렇죠. 뭐 투자자들도 제가 그걸 딱 보고 보는 순간 KB금융이 왜 없지? 뭐 이랬는데 뭐 조건에 뭐 하나가 미달됐다고 얘기는 하는데 뭐 그런 이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종목도 아마 포함을 시킬 거고요. 이번에 뭐 HMN 같이 이제 아예 포함이 되어 있었던 종목인데 내부적으로 이제 그쪽도 사실은 기업 그 산업은행이 대주주다 보니까 네. 뭐 적극적으로 이제 밸류업 하겠다라고 이제 또 공시를 하고 있죠.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업들 내부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보여줬죠. 자사주 매입 소각한다니까 그냥 바닥에서 그냥 한 15% 올라오잖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자자들은 그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방식이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이미 글로벌의 모든 이벤트들을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이거 거의 이 뉴스를 따라가려면 하루 종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모르는 뉴스를 채팅창을 또 알려주기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뉴스 있다고. 예, 그러니까 이미 투자자들은 이미 수준이 미국 많이 올라와 계시죠, 미국에 있는 정말.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지금 엔비디아랑 그다음에 테슬라 고점 만들고 계신 거예요. 예. 뭐 일주한다. 예, 뭐 이런 분석이 그 추세를 있죠. 네. 예, 추세 추종을 굉장히 잘해주고 계시는 건데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기업들이 이번에 삼성전자가 한 것처럼 만약에 삼성전자가 우리가 매년 3조 원 이상을 주주환원 정책을 위해서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겠다 네. 발표하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내 돈 3조 원이 날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는 걸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네. 내부 유보금 너무 깔아놓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좀 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은 금융주라든지 이런 쪽을 보는 이유가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지분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만 이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고 내부적으로 지금 자식한테 뭔가를 물려줘야 되는 이쪽 기업들은 여전히 좀 문제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지 않는데 기업들이 어떤 게 뭐가 더 중요하냐라는 거를 판단해야 되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이제 하나둘씩 이제 바뀌고 있죠. 네. 제가 전에 근무했던 데가 메리츠였는데 예전에 네. 거기 모범적으로 하고 있죠. 메리츠 금융지주가. 네. 네, 그래서 그 회사를 보고 좀 따라하시면 될 것 같다. 네. 예.
친정에 대한 애정을 아, 예. 이렇게 그때는 드러내시네요. 제가 말씀을 못했는데 당황스럽긴 하지만 지금은 좀 그만둬서 네. 예,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예, 이런 게 없고요. 네, 오해하시 마시기 예. 바랍니다. 자, 밸류업. 물론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지만 가야 할 길도 멀다라는 것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열심히 전진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요즘에 트럼프 당선인이 물론 다양한 이야기의 목소리도 내고 있고 다음 인선 과정도 지금 속도감 있게 밟고 있기는 하지만 그 뒤에 진정한 강자가 누구냐? 트럼프래.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사실상의 실질적 권한을 쥐고 지금 트럼프 집권 2기에 가장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지금 머스크 바람을 등에 업고 어떤 섹터들이 가고 있냐.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 뭐 테슬라의 미래라고 여겨지는 FSD. 자율주행 관련 섹터들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이은복 팀장님. 네. 실제로 좀 많은 관심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자의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직접 발언을 하였고 네. 그러면서 기업들이 더 빠르게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또 유럽연합, 그다음에 중국, 일본 같은 경우 주요 국가들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테스트 환경을 좀 지원을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27년도까지 FSD 완전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 시장 자체가 이제 트럼프와 머스크 관련 트레이드만 집중되다 보니까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활발히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얼마 전에 로보택시 발표했을 때만 보시더라도 실망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그때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좀 굉장히 낙폭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자율주행 섹터는 그렇게 길게 보실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이번에는 배신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번에는 진짜인가? 지금 트럼프 집권 2기에서 먼저 손을 댈 분야로 이 자율주행이 꼽혔고 각종 인허가, 규제들 대거 풀어줄 의지를 보였단 말이죠. 네. 사실 자율주행은 이제 상용화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을 데이터를 많이 쌓아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잘 쌓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호재는 호재죠. 맞죠. 그러니까 뭐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을 공약에서 많이 이제 비쳤는데 가장 먼저 좀 세게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주가 올라가는 게 사실 전기차가 많이 팔려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자율주행이나 스페이스X 이슈로 이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트럼프 테마주의 대표적인 종목이 지금 테슬라가 된 거고 그 관련 주식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테슬라 직접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테슬라와 관련된 자율주행하고 그다음에 우주항공 쪽 네. 발사체와 관련된 쪽에서 그런 모멘텀 트레이딩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지금 기술력인 부분보다는 사실 뭐 보험적인 부분하고 제도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사실 저는 갈 길이 많이 멀다라는 리포트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사실 우리보다 테슬라나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몇몇 자율주행 기업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사실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만약에 상용화된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더 많이 되겠죠. 미국에서도 사실 일부 지역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중국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만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정말 긴 성장으로 본다고 하면 자율주행은 다가올 미래라고 생각을 해요. 전기차 우리가 10년 전에 봤던 그림처럼. 언젠가는 올 그림인데 제도나 기술력이 얼마큼 빨리 뒷받침해 주느냐에 따라서 전기차는 제 기로 딱 10년 걸렸거든요. 그 미래가 현실화되는 데까지. 네. 근데 자율주행은 조금 더 빠르다기보다 사실 생각보다 많이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왔죠. 자율주행이라는 이슈가 주식시장에 나타나고 관련 주식들이 분류가 되고 테마주가 됐든 실질적인 수혜주가 됐든지 간에 움직였던 게 한 4, 5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가올 미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트럼프 테마주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자율주행 테마로 우리나라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몇몇 종목들은 조금 수혜가 있는 것 같고 몇몇 종목들은 뭐 종목을 언급하기 좀 너무 작은 기업들이라서 좀 그렇지만 좀 몇몇 기업들은 말 그대로 그냥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기업들이 이쪽에서 결국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결국 우리나라에서 현대차가 제일 아마 잘할 거고 또는 네이버도 자율주행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증권사 직원으로서 조금 큰 주식밖에 말할 수 없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이쪽에 보시고 관련 트레이딩은
다른 쪽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결- 되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식이라는 게 미래에 대한 성장, 그 네. 기대를 먹고 사는 게 네. 주식이 기본적인 주가의 그 수준을 결정하는 건데 네. 얼마나 가까이 왔냐, 눈앞에 왔냐, 아니면 조금 손이 닿지 않아 아직 먼 거리에 있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하나씩 머스크는 끄집어내고 있기는 해요. 로보택시 물론 실망감을 줬지만 어쨌든 공개를 했고 차후에 상용 일정도 밝혔고 트럼프는 길을 또 열어주겠다라고 인허가 규제들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단 머스크가 항상 트럼프랑 좀 비슷하죠. 그렇죠. 두 사람이 또 성향이 비슷한 것 같기도 예, 하네요. 먼저 던지고 네, 수습하는. 예, 수습하는 스타일이죠. 네. 근데 머스크가 항상 보면 언제까지 하겠다 기한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약속은 항상 못 지키긴 하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해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머스크의 행보를 이 자율주행 오늘 뭐 테마주를 타냐 안 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율주행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더 중요한데 네. 일론 머스크가 왜 갑자기 자율주행에 FSD 옛날에도 얘기했는데 올해 한 4월부터 4월 봄부터 행보가 좀 달라졌거든요. 그때 사실은 저가형 전기차를 만든다라고 내놓겠다라고 얘기해놓고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이거 얘기 언급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봤죠, 기자들이. 왜 언제 하냐? 인도 공약은 언제 하냐? 했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허가 나면서 갑자기 자율주행에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지금 AI 칩을 엄청 사서 공부를 시켜야 된다. 예전에는 저가형 차량을 뿌려서 이거를 학습 데이터를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AI 칩을 사서 지금 있는 자료 가지고 공부를 시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AI 칩에 투자를 해서 AI 지금 뭐 H100 뭐 20만 장, 30만 장 뭐 산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자율주행에 완전히 꽂혀 있는데 그 이유가 중국의 자율주행을 보고 와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워낙 뛰어나서 잘못하면 우리가 먹힐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감이 들어서 주도권을 내줄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서 트럼프한테 엄청난 돈을 부어가면서 밀어줬고 결국엔 그 규제를 풀 수 있는 건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이라는 걸 선택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사실은 미국에서 FSD가 표준이 된다라고 하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잡기 위한 지금 하나의 행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과연 우리나라가 거기에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까 팀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그냥 테슬라 사야 되는 거죠. 예. 수혜 볼 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그냥 자율주행 시장이 커진다는 거 정도. 근데 표준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대차가 준비하고 있는 게 표준이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현대차도 FSD를 붙여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아주 큰 기로에 서 있는데 자율주행 테마가 굉장히 오래될 거고 이 기술도 굉장히 오래됐지만 아직도 3단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좀 어려운 종목이긴 한데 지금은 테마로만 접근을 하시고 사실은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어떤 행보를 가는지에 대해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지금 머스크가 사실은 주도권을 잘못하면 뺏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위기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하나의 빅 이벤트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제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이죠. 네.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 6차 발사가 있는데 중요한 건 트럼프가 또 여기에 같이 네. 한다는 거죠. 네. 같이 UFC 경기도 보고 로켓 발사하는 것도 같이 참관하고 네. 두 사람의 어떤 케미가 요즘 아주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만약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상당한 시장에 임팩트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번 발사는 지난번 뭐 다른 발사보다는 더 많이 신경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련 주식들을 들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이것도 발사하다가 터지면 어떡하나 그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트럼프도 같이 행사에 참가하는 소식을 듣고 조금은 마음을 놓이긴 하더라고요. 이번에만큼은 더 많이 신경 썼을 것 같다 그 생각 들긴 하는데 네. 요거 스페이스X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우주여행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나온 기사 보니까 사실 이제 이런 국내 이제 뭐랄까요 해외여행 해외
간에 이제 이동할 때도 이 로켓을 이용하겠다라는 기사를 놨어요. 물론 과연 일반인들이 그런 로켓의 속도를 버틸 수 있을까? 뭐 미국에서 뭐 뉴욕에서 런던까지 뭐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기술력을 이제 선보일 거라고는 하는데 확실히 아까 머스크라는 사람이 좀 대단한 게 확실히 본인만의 생태계를 꾸려가는 데는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아까 FSD 하면서 저도 멈칫 생각이 드는 게 다 뭐든지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만의 그 테슬라만의 생태계들을 계속 꾸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오늘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슈도 사실 아무도 누구조차도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로켓 하면 그냥 우주만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그냥 대륙간 지구에서 지구로 가는 걸 쓴다고 하는 거니까 사실 사고방식 자체가 확실히 깨어있는 사람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특히나 이제 저는 스페이스 X와 관련된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자율주행보다는 조금 더 빨라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더군다나 관련된 주식들이 우리나라에는 뭐 스페이스 X 쪽으로 직납하는 회사들도 사실 많이 있고 네. 사실 뭐 소프트웨어보다는 우리나라가 뭐 소재라던가 뭐 하드웨어 같은 부분들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매매를 할 거리를 찾아보시는 거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물론 내일 아침 발사하면서 관련 주식들이 또 세론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물론 네, 그것도 그런 염두에 두고 것들, 계셔야죠. 이런 테마주 트레이딩은 항상 말씀드리듯이 리스크 관리 가장 필요한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하게 나타났던 섹터가 또 에너지 관련 네. 섹터가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 탈신재생 기조, 탈친환경 기조가 뚜렷하게 된 전통적인 에너지 섹터에 대한 관심. 뭐 원전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고요. 최근엔 이은복 팀장님, 네. 복합 가스화력 발전 섹터도 주목을 받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이제 탈신재생 기조와 그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이자 SMR이랑 복합 가스 화력 이 발전의 부상이 에너지 산업의 좀 구조적 변화를 좀 예고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정책 발표랑 그리고 글로벌 이벤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에너지 관련주를 활용한 트레이딩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그 에너지 쪽의 기술력과 글로벌 밸류체인 연계를 확보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조금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에너지주에 대한 반응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다뤄볼 주제는 엔터입니다. 아까 저희가 오늘장 분석을 하면서 엔터주에 대한 움직임 잠깐 분석하긴 했지만 엔터주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 가고 있다. 이건희 대표님. 동의하십니까? 수급적으로 말고요. 그동안 주가도 많이 부침을 겪었지만 그렇죠. 이제 연말이잖아요. 최근에 컴백 소식도 많이 들리고.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빈집털이라고 해서 들어간 건 아닌 것 같고요. JYP 엔터가 쐈죠. 네. 3분기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죠. 예, 3분기 실적이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이제 얕잡아봤죠. 가이던스를 굉장히 낮춰놨는데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근데 그것도 상당히 예측이 많이 빗나가서 시장에서 놀랬죠. 그래서 실적을 보고 점프를 했는데 이제 항상 보면 여기가 되게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좋게 나오니까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룹들이 그동안 그런 활동을 안 했냐? 뭐 아니죠. 다 했는데 뭐 복귀 예정일부터 시작해서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그다음에 갑자기 이제 그러고 나니까 JYP 엔터 어제 저녁에 새로운 신인 그룹이 또 이제 남자 보이 그룹이 스트레이트 키즈, 스트레이 키즈. 스트레이 키즈, 스트레이 키즈. 네. 예. 거기가 벌써 나온 지 6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새로운 그룹이 아닙니다. 네. 네. 예, 근데 그거 6년 만에 그 그룹이 나오고 나서 저는 아직도 신인 그룹 같은데. 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6년 만에 이번에 또 이제 그 보이 그룹을 런칭을 했는데 스트레이 키즈가 JYP 네. 보이 그룹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넥스지가 이제 어제 1집 미니 앨범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요즘에 발표하기 전에 또 이제 뭐 동영상도 올리고 막 이렇게 이제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반응이 폭발적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나오면서 오늘 또 JYP 엔터가 더 올라갔는데 이거는 넥스지의 뭐 데뷔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다 알았던 거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실적을 밟고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이제 실적이 안 좋아서 빠졌던 종목들은 예상보다 확 좋아지면 확인하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밟고 올라간다고 얘기하는데 JYP는 이미 갔잖아요. 그럼 JYP를 시작으로 확인을 한다는 얘기 지금부터?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이던스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이제 따라 올라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4분기 가이던스, 내년 1분기 가이던스보다 실적이 안 나오면 또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엔터주는 JYP 엔터가 쐈지만 그러면 하이브에 대한 기대감, SM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지금 YG 엔터도 지금 블랙핑크 완전체가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기대감이 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붙어 있는 기대감들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생각보다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은복 팀장님은 네. 엔터주는 어떻게 접근하세요? 저도 일단은 내년에 굉장히 좋은 일정들이 많이 있어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내년에 뭐 방탄소년단도 이제 군대 전역을 하게 되면서 완전체 컴백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블랙핑크랑 뭐 세븐틴 등 국내 아이돌 그룹의 이제 글로벌 영향력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의 기업들의 음반이랑 공연 그리고 굿즈까지 이제 글로벌 투어까지 이 판매가 호조세를 이루면서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좀 현재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하락장에도 이제 팬덤 기반의 꾸준한 수익 창출로 인해서 다른 업종 대비 실적 안정성이 좀 요번에 좀 부각이 되면서 잘 올라왔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글로벌 투어랑 신곡 발매 일정에 따른 단기 모멘텀만 잘 활용하셔도 네,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엔터주를 가지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섹터다. 연예인들한테 아이돌한테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게 뭐냐면 네. 미국하고 한국 콘서트 티켓 가격 비교였거든요. 근데 미국이 한 우리나라보다 3배 정도 비싸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하는데 네. 미국은 꽤 비싸더라고요. 우리는 원화로 환산하니까 4, 50만 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 기업, 지금 상반기에 화장품 회사들이 미국에서 잘 팔려서 올라갔던 것처럼 사실 지금 미국에 먼저 깃발을 꽂을 수 있는 또는 북미에서 콘서트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업, 그 보이그룹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아마 내년에 주가가 많이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깃발을 먼저 JYP가 꽂았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사실 단기간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고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오늘도 사실 뭐 관련된 내용을 많이 봤는데 BTS 관련 멤버들의 저녁 일자들 언제쯤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뭐 그런 일정들이 예상되는 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은 올해 상반기에 주가가 안 좋았을 때부터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지금일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 저는 더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를 때가 돼서 오른 거거든요. 오를 때가 돼서 항상 이슈들이 있었던 것처럼. 근데 지금 빠지는 종목들 중에서도 왜 지금일까 고민들을 생각해야 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기업들, 특히 뭐 엔터주 내 계좌에 엔터주 없어서 답답하다라고 하신 분이 있겠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 또 분명히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엔터주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이전과 시각이 많이 달라진 것도 있는 것 같고 JYP 엔터 실적이 호실적으로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농담으로 저희는 이승철 시대가 아니냐. 이승철, 이현우, 강수지 시대가 아니냐. 감사합니다. 잘 보셨습니다. 트럼프에 쏠려있던 시장의 흐름이 다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죠. 자, 국내 증시도 그동안의 부진을 털어낼 때가 됐다. 이런 의견들도 다시 시장 안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더 얻어맞을 것도 없어 보입니다.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경주만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